이 시진핑 사상이 당장 등재가 되고 시진핑이 중국의 어떤 독주적인 지도자가 된 것에는 뭐 이렇게 이 국가 내 부분, 중국 내 부분이 아니라 중국 외에 있는 여러 영향들을 받는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서구가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네. 서구식 민주를 배격하고 중국 공산당의 일당 통치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립주의, 또 동맹 무시 행태 이런 것 때문에 또 유럽연합의 혼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국의 자신감을 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관영 신화통신은 17일에 끝없는 정치 투쟁과 분규, 정책 변경이 현재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모습이라면서 서방 국가는 노화하고 있는 민주체제를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영문 논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네, 리버럴들의 어떤 그런 리버럴 정당들, 그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정당들이 분란만 일으키고 사실상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의 일당 독재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더 지도력이 강하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서구에서 그동안 이제 정치 개혁을 거부한 중국식 통제 모델에서는 경제적 혁신이나 발전에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죠. 네. 네, 과도한 빈부격차, 투자에 의존한 성장 모델이 중국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성장률이 중국 경제가 6.5%에서 6.9% 정도로 높고 기술 혁신,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등 IT 분야에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특히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전략이 미국 주도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유라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제 질서의 판을 뒤흔드는 전략인데요. 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즉 중국이 남중국해라든지 센카쿠 열도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등 이런 중국에서 손해가 되는 문제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강력하게 중국의 어떤 그런 내부 지도력을 구축하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단순히 미국과 경쟁하는 G2 국가의 하나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이제 지도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일단 뭐 시진핑 주석의 이런 얘기와 이 사상 등재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것과 함께 봐야 되는 게 어제 일어난 사건인데 네. 이게 이제 얘네가 5년마다 한 번씩 당대회를 해요. 그렇죠. 이게 공산당 얘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 네. 공산당 얘기하면 또 엄청 재밌는 얘기죠. 저 김이나 엄청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공산당 뭐 이런 거. 야, 공산당이 싫어요. 그 공산당이 5년마다 한 번 당대회를 하고 일종의 5년마다 한 번 하는 당대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당대회에서 네. 지도자를 뽑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 지도자를 뽑는 원칙을 우리 위대하신 그 덩샤오핑 등소평 선생께서 만들어 놨죠. 네. 원칙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격대 지정. 지금 현 지도자가 차기 후계자를 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차차기를 지정합니다. 네. 하나를 건너뛰어서 이 격대 지정이고 또 하나는 칠상파라. 이 공산당도 지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국이에요. 네. 근데 정치국도 뭐 지도부를 맨날 여럿이 참여하세요 뭐 하다 보니까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치국의 하나의 또 이 엑기스만 모은 이 어떤 단위를 또 만듭니다.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네. 정치국 상무위입니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도부예요. 네. 근데 어제 이게 이제 그 당대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중앙위원회를 하거든요. 네.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을 뽑고 중앙위원들이 모여갖고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뽑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앙위원 중에 이제 정치국원이 되고 정치국원 중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하는 중앙위원회가 사실상 중국의 지도부가 누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네. 그게 어제였어요. 이 녹음하는 시점에서. 네, 녹음하는 날 26일이고요. 25일 날 그런 것들이 결정된 거죠. 이 당대회가 19차 당대회고 네. 19차 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때 이 다음 날 열리는 중앙위원회는 19기 1차 중앙위원회. 그래서 이제 19기 1중 전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위 전체 회의 해갖고 줄여가지고 네. 중국인들 줄임말 좋아하니까 19기 1중 전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뽑혀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시진핑 측근들인 거죠. 네. 원래는 우리가 중국 체제를 얘기할 때 2012년 즈음에서 사실은 많이 보도가 됐지만 3파 구도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공청단
둘째로 상하이방, 셋째로 이제 그 태자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역사를 다 우리가 봐야 되지만 네, 짧게 얘기하면 중국은 어쨌든 혁명가들이 만든 나라고 네. 그 혁명가들의 어쨌든 대장은 모택동 아니에요? 마오쩌둥. 그렇죠. 네. 마오쩌둥을 보좌한 뭐 8인의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8월로라고 하고 그 친구들이 또 있어요. 어쨌든 혁명 1세대가 있는 거죠. 네. 그들의 아들이 이제 그 태자당입니다. 그리고 공청단은 뭐냐면 그 태자당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데 공산당이 이제 그 지도하던 어떤 시기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형성된 청년 엘리트 그룹이에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뭘 겪었냐면 문화대혁명을 겪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은 마오쩌둥이 이제 그 집권한 다음에 이상한 정책을 해가지고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중국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 돼서 그 혁명 1세대들이 모택동을 내쫓죠. 네. 그래가지고 내쫓긴 모택동이 열받아가지고 젊은이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 공산당이 지금 타락하고 있고 공산당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쫓긴 모택동은 개혁의 어떤 그 담지자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말을 믿고서는 야, 이 모택동 선생이 지시하는 대로 공산당을 개혁하자 이래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 그 사건인데 네. 공청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겪었어요. 그리고 이 문혁에 대해서 뭐 일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 그때 혁명이 있었지 뭐 이렇게. 예. 그런 세대가 이제 공청단이고 상하이방은 뭐냐면 이 문혁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천안문 사태가 있었죠. 네. 그것도 문혁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어떤 부패, 공산당의 관료주의 이런 것에 진저리가 난 사람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한 그랬죠. 그 네. 시위입니다. 그것은 이제 잔인하게 짓밟아버렸잖아요. 등소평이. 네네.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그것을 잔인하게 짓밟는데 상당한 그 소질을 과시한 장점인 강택민 우리가 그 문민의 정부 때는 강택민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이 용어를 중국 사람들이 하는 발음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렇죠. 장점인이 됐어요. 네. 등소평도 그래서 덩설평이 됐고. 네. 네. 그 전엔 다 우리 늙은 사람들은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장점인을 갖다가 후계자를 만들어 가지고 장점인을 그 전까지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장점인을 이제 그 대장을 시켜주는데 중국의 대장을 시켜주는데 그때 상하이 대장이었거든요. 장점인이. 네. 그때 상하이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친구들 이 사람들이 상하이방입니다. 네네.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공청단은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온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문혁을 겪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공청단 세력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후야오방, 자오찌양 이런 사람들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다소 온건화된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천안문 사태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등소평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후야오방과 자오찌양은 숙청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청단은 약간 등소평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강택민은 등소평에 의해서 후계자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 강택민은 또 등소평의 어떤 그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당시에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등에 업었던 세력은 공산당의 보수파들입니다. 공산당 보수파들은 뭐냐면 등소평은 공산당 1인 지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천안문 사태를 진압하긴 했지만 네. 뭘 하자고 했냐면 개혁 개방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네. 공산당 내 보수파들은 개혁 개방은 싫다였어요. 1인 지배 그러니까 일당 체제는 좋지만 개혁 개방은 싫다. 그래서 장점이는 개혁 개방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는데 네. 그래도 등소평이 확 안 하면 너 혼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등소평이 하셔야겠죠. 그래갖고 또 애매한 이런 입장을 가집니다. 어쨌든 상하이방은 그런 권력 집단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소평이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등소평 생각에 이 장점인이 너무 보수파의 입김이 휘둘리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전장치를 격대 지정을 놓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 후계자 장점인인데 격대 지정. 차차기 후계자를 앞으로는 지도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지금은 차차기 후계자는 그래서 후진타오다. 공청단의 후진타오다. 네. 그래서 균형을 맞춰놓고 등소평은 한나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등소평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력이 대단하죠. 이 모든 걸 어떻게 중간을 다 취해가지고 어떻게 네, 잘 네. 맞춰놨는데 흥묘백묘의 그라고 하는 단어가 네. 정말 그 등소평을 보여주는 정말 정확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장점이 있는 등소평에 해놓은 체제 밖으로 못 걸어 나간 거예요. 네. 후진타오 시기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후진타오까지가 이제 등소평 체제인 거죠. 근데 후진타오 시기에 장점인이 계속 후진타오 체제를 사보타주를 합니다. 네. 뒤에서 내가 이렇게 다 조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조정하는 거를 통해서 후진타오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 등소평 체제가 끝난 이후에 장점인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요. 네. 그때 악용된 게 이 정치국 상무위 체제예요.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누구는 태자당, 누구는 공청당, 누구는 상하이방. 그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다 표결할 때 n분의 1이거든요. 네. 이 정치국 상무위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당 주석직을 가져야 돼요. 네. 당 주석직은 마오쩌둥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n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정치국 상무위에 가면은 다 이제 계파의 어떤 이익을 자기들끼리 대변해서 표결을 하는 체제예요. 그게 네. 이제 중국의 집단조직 지도 체제입니다. 이 상황이 유지돼요. 근데 2012년에 아주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나죠. 보시라이라는 우리 좀 네, 네. 우리 좀 너무 좀 인터넷 용어로 하자면 어떤 관종이 충칭시라는 곳에서 문화대혁명 같은 분위기를 막 만든 다음에 공산주의 짱이다 이러면서 무슨 충칭시 모델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뭐 엄청 중앙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장점인이 보기에 지금은 후진타오 시대이기 때문에 보시라이는 또 뭐냐면 태자당이에요. 혁명원로 3인방 혁명원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 보시라이를 잘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 문화대혁명 얘기하고 이런 거는 좀 싫지만 잘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차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참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시진핑 내가 이 장점인이 볼 때 그때 시진핑도 쪼렙이죠. 네. 태자당 시진핑도 위대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시진핑도 우리 편으로 잘 구워 삶으면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장점인이 사실은 설계한 지도부가 시진핑 지도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진핑을 격대 지정이기 때문에 장점인이 지정한 후계자예요. 시진핑은. 네, 네. 근데 보시라이와 시진핑이 두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 포스트 등소평 체제에서 장점인 마음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장점인이 하는데 보시라이가 사고를 치는 거죠. 이제 뭐 누구를 죽이고 내 비자금 세탁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게 막 드러나고 후진타오에 개겨가지고 거의 쿠데타 직전으로 가고 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이걸 장점인파가 옹호하고 이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서방 언론까지 다 전파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때 시진핑이 부주석이었어요. 차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이 보기에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공산당 1당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어떤 제공하는 사태였던 거죠. 네, 공산당 내부에서 뭐 선명하게 어떤 그런 그 개파끼리의 경쟁을 하는 건 좋으나 네. 지금 거의 군사 행동까지 일어나는 정도가 되면 겉으로는 이건 정말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네, 네. 그 이게 거의 뭐 그 당 일당 체제가 네. 거의 분열이 그 그렇죠. 저 서방 세계까지 다 공개가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러면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은 판단을 한 거죠. 공청단이랑 손잡자 일단. 왜냐하면은 대세는 공청단에 그 당시에 있는 거고 네. 후진타오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후진타오한테 지금 장점인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렇죠. 네. 생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후진타오랑 동맹을 맺고 일단은 장점인을 완전히 개박살냅니다. 네. 거의 봤죠. 네. 반부패 운동을 해가지고 그 장점인 세력을 거의 괴멸시켜 버린 다음에 네. 장점인만 괴멸시키면 되겠어요? 공청단도 뭐 적당히 손을 봐줘야죠. 공청단도 짓밟아 버립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좀 살살 짓밟았습니다. 짓밟는 과정에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보시라이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1인 지도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상황이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어제의 과정에 이르는 포스트 등소평 체제라는 게 이제는 이제 그 대략의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고 격대 지정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네. 어제 후계자를 네. 지정하지 않았죠.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는 후진타오가 지명한 후계자와 시진핑이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계자가 동시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걔네가 정치국원으로는 임명이 됐거든요. 네네. 상무위원으로 임명이 안 되고 그랬다는 얘기는 어쨌든 시진핑이 2022년까지 이제 새로운 임기인데 이 임기죠. 2년 임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5년씩 네. 2년 임하게 돼 있으니까. 그 임기까지 가는 동안 어쨌든 정치국원으로서 후계자 이 경쟁은 계속 한다라는 네. 맥락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아직 시진핑이 3년임을 하는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3년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까지는 휙 열어버린 거고 그렇죠. 격대 네. 지정 없애버렸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벌써 섣부르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또 봐야 될 게 칠상파라 아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없어졌는데 그래서 칠상파라라는 건 뭐냐면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대회 할 때 68세 이상이 되는 분들은 네, 집에 네. 가셔야 되고 네. 67세까지는 연임을 할 수 있다예요. 즉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당대회에서 69세이다, 뭐 70세다 이러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2022년에 시진핑이 69세입니다. 그 칠상파라 원칙에 걸려가지고 3년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 뭘 했어야 되냐면 정치국 상무위에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진핑 측근 중에. 네. 이 사람이 이번에 69세였어요. 만약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왕치산이 포함이 됐으면 칠상파라는 깨지는 거죠. 그렇죠. 칠상파라가 깨지는 것에 어쨌든 동의가 되는 상황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꾸려졌으면 2022년에 시진핑이 3년임을 했겠죠. 그러나 이번에 깨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진핑 1인 지배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 일련의 사건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네, 중국에서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그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체제가 이제 확고하게 구축이 된 거고 특히나 이제 그런 그 뭐 최근 뭐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속도와 함께 중국의 어떤 그런 힘이 더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건데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 19차 당대회 할 때까지는 내가 자제했대요. 내가 자제했다. 근데 시진핑은 이제는 그 전 때 지도자들이 갖지 못한 걸 갖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네. 그랬죠. 맞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북핵에 대해서는 중국에다가 할 말을 할 것이고 네. 요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중국 역할론을 좀 뭐 어영부영해도 내가 좀 참았는데 이제 북핵 문제를 중국이 해결 안 해주시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를 시진핑한테 물어볼 수 있게 됐다고 지금 예고를 한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 11월 5일부터 그 사흘간 일본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7일 오후에 한국에 와서 8일까지 한국에 이틀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 그렇게 방문하면서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여는 그런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에서 뭐 한국하고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그 동북아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의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베 신조 만나서 친한 척 할 것이고 네. 골프 같이 칠 것이고 회피할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쨌든 미일 동맹의 강화 그리고 그렇죠. 미일 동맹을 통한 중국의 견제 이런 그림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그렇겠죠. 뭐 네. 그런 그림은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으니까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을 합니다. 국회 네. 연설을 하고 평택 미군 기지 가죠. 네. 아마 평택 미군 기지 가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평택 미군 기지에 돌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잘 만들어 놨는데 너가 자꾸 그 뭐 저 분담금 얘기하고 그러면 될까요? 뭐 이런 걸 좀 어필할 것이고. 평택은 우리가 분담을 많이 내서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거기 데려가는 것이고. 네. 원래는 이제 보통 오면은 이제 DMZ를 가는데 DMZ는 가지 말도록 트럼프가 네. DMZ 가서 무슨 얘기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북한하고 한탕 떠야 되는데. DMZ를 가지고 뭐 미국이 가지 말자 했다는 둥 우리 정부가 가지 말자 했다는 둥 서로 막 얘기가 엇갈리고 그렇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미국도 그렇게 썩 가고 싶지는 그렇죠.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도 네. 불안하죠. 가서 자기 대통령이 트럼프가 뭔 말을 할지 네.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즉흥적으로 한마디 해갖고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게. 이대로 쭉 가면 북한이겠죠? 뭐 이러죠. 이거 한마디 했다가는 진짜 난리가 날 테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는 안 가고 근데 국회 연설에서 뭐 위대한 뭐 한일 동맹 아니 한미 동맹 얘기할 것이고 네. 이런 분위기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하고 나서 중국 가서 시진핑하고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쇼부를 치는 건데 네. 네. 이게 잘 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전기가 마련되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이 11월에 걸려 있다는 거죠. 네. 11월은 엄청 뜨거운 달이 될 건데 과연 이제 그 해법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북한이 또 이 11월 달에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걸 그러니까요. 또 모르는 거죠. 네. 지금 벌써 NSC 실무자 회의도 막 하고 청와대에서도 막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엄청 불안할 겁니다. 네, 네. 걱정이 많이. 과연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경제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앓는 소리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예상키로는 뭐 이렇게 뭐 북한은 원체 예상이 안 되는 국가긴 한데요. 네. 근데 예상키로는 조금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어떤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일단 시진핑이 너무 세져갖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이제 시진핑하고 얘기가 안 되면 어떻게 뭐 분파 투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전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어디를 예를 들면 장점이랑 얘기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 뭐 시진핑이 지금까지 뭐 잘 안 만나주잖아요. 최룡해도 뭐 만나느니 마느니 하다가 겨우 만나주고 네. 정은이는 한 번도 지금 중국에 못 가고 있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어느 정도 뭐 북한을 완전히 뭐 망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미국하고 대충의 어떤 그 공동 행보는 할 거거든요. 네. 그럼 북한한테 좋을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이제 우리 푸틴 선생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지금 김정은이 축전도 보냈네요. 25일에. 네. 보내야 되겠죠. 네, 보내야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보냈습니다. 네. 조만간 빨리 만납시다. 조만간 보자. 뭐 이런. 그게 이제 아베 신조한테 전화를 하고 시진핑한테 축전을 보냈다 뭐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아베 신조가 수상이 된 것은 국가적 행사이고 그렇죠. 예. 시진핑이 대장이 된 것은 당입니다. 당. 공산당 행사기 때문에 네. 그것이 다른 거죠. 이게 네. 당의 행사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한 관례가 없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당 행사에 당이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 정상이 전화를 하는 건 좀 안 맞대요. 격이. 그렇겠네요. 네. 근데 당 그 나라는 행사에서. 국가 위에 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그렇긴 한데 서로 이게 좀 프로토콜이. 하여튼 좀 안 맞습니다. 네. 네. 김민아 씨가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 그 이 트럼프의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베트남 방문은 여러 가지 이 동북아의 어떤 그런 이슈에 큰 파문을 던질 것 같고요. 여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 이슈들이 더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때도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오늘의 이 방송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그때 맥락들이 좀 연결돼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